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위기감, 이 투자 의견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비전 크리에이터 정지용 대표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올해 내년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되게 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고. 예. 사실 지금 그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2천억 불에 추가로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300억 불에 예. 해당하는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거고 중국의 경제 규모, GDP 규모를 보면 12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예. 그럼 사실 300억 불이라는 거는 0.25%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예.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이건 기분이 나쁜 이슈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왜 트럼프 정권에서 시진핑 정권을 이렇게 자꾸만 강하게 강수를 두면서 예. 코너로 몰아가고 갈까? 요거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중국이 이미 그 구매력 기준에서는 GDP 세계 1위로 간 지 몇 년이 됐죠. 예. 그리고 일본을 추월한 지는 한참 더 됐고, 그리고 지금 그냥 GDP로 봤을 때 앞으로 6% 성장하는 중국, 우리가 중국이 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렇죠. 6%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 뭐 2%냐 3%냐 얘기하고 한국은 뭐 1이냐 마이너스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6이란 말입니다. 그럼 6의 가속도로 가는 경제와 2, 3%로 가는 미국의 경제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10년이 걸릴 수도 예.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서로가 추월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의 어떤 가속력을 보면은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구 어떤 언론에서도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는 바로 지금 내가 10년 후에 미국을 추월할 거니까 지금부터 막 기치를 올려가지고 미국을 압박해야지.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건 지금 경제적 파워지. 예. 사실은 교육, 그렇죠. 문화, 소프트 파워. 예, 금융, 그리고 사실은 소프트 파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반장 투표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사실은 많은 서방 국가나 기존의 헤게모니를 잡아왔던 그런 서구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아직 인기가 없습니다. 예, 반장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지금 그 미국한테 지금 강수를 뒀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는 거고 작년에 사실은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예. 위안화 국제화, 1대1로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시진핑 정권의 어떤 새로운 아젠다처럼 얘기를 했다가 트럼프 정권에서 10월, 11월에 엄청난 강수를 두면서 지금은 사실은 1대1로나 위안화 국제화라는 이야기가 예. 많이 쏙 들어갔죠. 예, 사실은 시진핑 시진핑 정권에서 많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물러났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략적인 어떤 한 발 뒤로 후퇴? 예.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봐야 되냐고 보면 한 500년 정도의 프레임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500년이요? 예. 왜냐하면 폴 케네디라는 그 작가가 예. 정치 외교학 이런 대가이신데 예. 한 뭐 몇십 년 됐어요. 이 책을 쓴 지가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지금 다시 봐도 재밌을 거예요. 근데 명나라가 150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의 명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쇠퇴를 합니다. 이유는 뭐였냐? 그때 이유를 뭐로 얘기하냐면 자유로운 경쟁과 자유로운 글로벌 무역을 억압하는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라보면 사실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과거에 막 주창했던 게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폐쇄 무역으로 간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중국을 빨리 좀 시간을 벌거나 억제를 하거나 내 정권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이 시간을 벌어보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결국 미국 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권 국가로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라고 하면 글로벌 경제가 커지는 게 가장 많은 포션을 미국이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지금 현재의 어떤 무역 전쟁에 녹아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을 인용을 하자면 이런 거대한 슈퍼파워들 강대국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항상 엄청난 규모의 어떤 분쟁이나 전쟁이나 세계 대전이나 이런 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과거 그래서 산업혁명 시절에는 세계 대전이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강대국의 양대 패권 국가들의 경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할 것이냐 보면은 어쩌면 어떤 핵무기를 쏘거나 이런 어떤 모두를 파괴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을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지속하면서 아주 그래주얼한 그 완만한 어떤 그 슈퍼파워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추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뭐 지적재산권이나 뭐 예. 개혁개방 이런 얘기들 보면은 ICT 쪽에서는 사실 이거는 뭐 그쪽에서 그러니까 ICT 쪽에서 경제 전쟁에서 핵 전쟁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화웨이에 손발을 묶어놓고 예. 심지어 이제 화웨이 임정비 회장의 딸을 막 예, 억류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무력 전쟁에서 상대방의 인지를 납치하는 수준의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중국 경제가 과연 그럼 혁신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어떤 경쟁을 억압하는 나라인가를 예.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 5년을 딱 단면을 보면 예.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글로벌한 무역에도 중국은 사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예. 자유로운 무역을 계속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많은 이제 지적재산권들을 침해를 하고 예, 있는 예. 부분은 무시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 서서히 이제 중국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저희는 이제 글로벌 랩이니까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또 아이디어를 또 전달해드리고 또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그쵸. 사견을 넣어서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일이란 말이에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가진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예. 그 이미 사실은 그 미국의 승기는 작년 10월, 11월에 결정이 됐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마구 내던지기 예, 예. 시작한 게 작년 한 6월, 7월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다가 예. 갑자기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11월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11월부터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미 백기를 든 거, 아니 중국은 이미 백기를 든 거예요. 미국의 승리는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지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지리하게 계속 이제 트럼프가 협상을 이어가는 건 뭐냐면 승기를 이미 잡았는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다. 딜 메이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기를 잡았으면은 마른 수건 짜듯이 이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탈탈 털어서 안 나올 때까지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그렇죠. 예.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런 딜 협상을 자기가 이겼다 생각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사실 딜 메이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예. 트럼프가 승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얻어갈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은 최대한 체면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뭐 장기적인 전진을 위한 한발 양보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도 그러고 중국 그 인민들한테도 그렇게 선전을 할 것이고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싸움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1, 2년 내에 무역 전쟁이 단숨에 해결될 거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내년 가을이죠. 네.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카드로 지금 활용을 만지작 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사실은 트럼프 정권과 시진핑 정권은 상당히 서로 유사합니다. 예. 강성 이미지 그리고 뭐죠? 스트롱맨. 예, 그렇죠. 되게 남자잖아요. 예. 그냥 상남자들인데 둘 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임기도 오묘하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도 몇 년 안 남았고. 예. 그게 진짜 교체일지 아닐지도 이제 의문이지만 모르죠. 어쨌든 2, 3년 동안 두 지도자 모두 중국과 미국의 경제를 순항시키는 것이 두 사람의 어떤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두 리더들이 맞닿아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의 주가 전망은 저는 중국과 미국은 최소한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간간히 이렇게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붙는 거는 예.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최대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을 얻어내는 거고 결국은 그게 그 2년 후에 예. 그 다시 재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경제를 잘 살리고 예. 미국의 이익을 그 극대화해서. 가장 극대화할 수 예. 있는 그런 리더로 예. 지금 계속 확고히 입장을 예,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왜 예. 싸우면 둘이 싸우는데 피 빠지는 건 코스피가 빠지고 예. 또 타격 입는 건 우리나라가 타격 입냐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망하기 전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판을 좀 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가장 수혜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입니다. 예. 앞으로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심화되면 될수록 수혜를 얻는 두 나라는 역시나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산업혁명의 어떤 제조업 기반에서 지금 데이터 혁명 시대에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어떤 그 가치를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10억, 13억이 있는 그렇죠. 그 유저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들을 무한으로 막 빨아들이고 긁어먹을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 플랫폼이 사실 미국을 상징하는데 예. 20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도 엄청난 데이터의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도미넌스는 여러 측면에서 봐도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체, 세계 경제 전체에서의 비중은 더 커질 텐데 사실 한국의 비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체 경제에서, 세계 경제에서 우리 한국의 파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제조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기술 개발도 있어야 되고 할 것인데 제조에 철강, 조선, 자동차 다 하나씩 지금 경쟁력을 이뤄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최근 한 1, 2년 동안 어떤 사실 어떤 강력한 드라이버를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더 심화될 때 G2 도미넌스가 더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될지 사실은 저는 그래서 미래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 혁신가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그 젊은 창업가들한테 무한한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을 추격하는데 단순 제조가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중심 핵심 코어한 기술들을 스스로 얻게 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최근 한 3년, 5년간에 더 많은 그 카드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G2,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을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 원화 가치가 다른 어떤 통화보다도 최근에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해서 그 환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1,200원대인데 그 새로운 성장 엔진이 없으면 이런 게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과 중국에 대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요거는 많은 분야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이제 그런 13억의 내수 시장으로 딱 때려박는 그런 구조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규제 샌드박스다, 창업 지원이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기술력으로 거기를 뛰어넘기가 일반 창업이나 뭐 스타트업으로 뛰어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출장 갔다 돌아왔습니다. 뭐 목적으로 갔냐면 중국의 하여튼 그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중에 아주 큰 기업의 대표이사와 한국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이사 두 분을 미팅을 주선을 해드리고 왔어요. 뭐냐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중국 플랫폼 회사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정을 못 받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한국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지금 생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인데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해볼 방법이 없어요. 샌드박스도. 중국 가면 중간촌에 40여 대의 자동차가 무인 차량으로 돌아다니고 실리콘밸리 가면은 수백 대의 차량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자율주행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중국과 미국이 이미 도미넌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G2 도미넌스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 계속 경쟁력을 이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투자 아이디어도 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